국내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다음 달 코스피 상단을 최대 3,000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기업 공개 1년을 맞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백신과 바이오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비전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도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비 사업의 융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를 밑돌며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며 투자자들은 4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에선 4월 코스피 상단을 최대 3,000포인트 선까지 높여 잡았다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4월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미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월 국내 증시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약세 장세를 펼쳤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 코스피 증가율이 1.61%, 코스닥 증가율이 4.6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달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17%, 7.20% 오르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들은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최소 2,600선에서 최대 3,000선으로 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600에서 2,850선, 교보증권은 예상 범위를 2,600에서 2,800선으로,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가장 높은 3,000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유행의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며 운송과 호텔, 레저, 유통 등의 리오프닝주를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보다 높은 치명률에도 방역 조치를 완화해 리오프닝 관련 업종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며 국내의 경우에는 여전히 거리 두기를 고수해 리오프닝 소비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살아나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리오프닝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4월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며 지수보단 종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업 공개 후 1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백신과 바이오 시장을 공략할 성장 전략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1년 전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백신 바이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밝혔습니다.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수합병 등에 주력해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RNA 등 신규 플랫폼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와 R&D 협력 모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글로벌 백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M&A,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백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탁 개발 생산 사업 영역도 확대합니다. 바이러스 벡터를 시작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도 구축합니다. 현재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인 노바백스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와 CMO 및 CDMO 사업을 확장해 풍토병 시대에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상용화가 목표인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GBP510과 함께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백신 파이프라인도 구축합니다. 특히 백신 보급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제품 확보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 프로그램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 맞는 백신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논의 중입니다. 신사업 지탱을 위해 생산 인프라 강화에도 나섭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송도 글로벌 R&PD 센터를 완성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말 안동에 백신 생산 시설을 준공해 핵심적 생산 시설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향후 전 세계 백신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 사업 융자금을 작년보다 50%가량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정비사업 융자금을 작년보다 49% 늘려 총 239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공고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입니다. 대출 한도는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입니다. 서울시가 그런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마중물 자금 같은 것들을 일단 늘리는 것 자체는 일단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지역에 직주 근접한 지역에 그러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 정도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LH가 올해 1분기 행복주택 1,651가구에 대한 입주자 통합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지역은 수도권 5곳, 1,022가구, 지방 2곳, 629가구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2개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세종시 북서쪽에 위치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6-4 생활권에서도 609가구를 선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약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 하면 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제한적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에 근접하며 약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88%로 한 달 새 0.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0.05%포인트 올라 2014년 8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금리 역시 한 달 사이 3.91%에서 3.93%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JB금융그룹이 어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기흥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첫 번째 임기인 지난 3년간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확보한 김 회장은 앞으로 3년 그룹의 중장기 계획 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회장 취임 후 J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말 2,400억 원에서 2021년 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영업이익 경비율은 같은 기간 52.3%에서 46.2%로 낮아졌습니다. 김 회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성장,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며 작지만 젊고 강한 강서구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연초 꽁꽁 묶어뒀던 대출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비롯해서 개인 신용대출 등 지난해 줄였던 한도를 다시 복구하거나 또 금리까지 내려주면서 적극적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문턱이 높아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예. 윤 기자, 최근에 시중은행들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시중은행들의 마통과 신용대출 한도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마통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내에서 2억 원까지로 원상 복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통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원하는 직장인 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협도 다음 주부터 마통 한도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수준인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복구시킵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미 마통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신용대출의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전문직 신용대출은 1억 5천만 원,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은 1억 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우리은행이 지난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신한하나농협은행이 25일부터, 국민은행은 어제부터 전세대출 한도 및 우대금리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비대면 대출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또 IBK 기업은행도 내일부터 우대금리를 복원해 전세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오늘 기준 4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32%에서 5.071% 수준입니다. 이중 금융채 6개월부를 중거금리로 삼는 하나은행 전세대출은 최고금리가 5.071%로 가장 높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대출 금리마저 5%를 돌파한 겁니다. 예,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주거 관련된 자금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아직도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지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주담대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아닌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은행이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주담대는 그대로지만 금리는 꾸준히 오르면서 6%를 돌파했습니다. 은행 주담대 금리가 6%를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오늘 기준 KB국민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에서 6.10%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우리은행의 고정형 아파트론 최고금리가 6.10%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지난 29일 6.01%로 6%대에 진입한 후 이틀 만에 0.09%포인트 더 뛰었습니다. 하나와 농협은행도 6%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대출 금리에 연동되는 은행채 금리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이제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여지가 많다고 이렇게 봤나 봐요? 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대선일인 9일 이후부터 2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대선 전날인 8일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였지만 지난주에는 133조로 2조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용대출이 줄어든 것은 차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될 상황을 공언함으로써 향후 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여유 있게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기에 돌입한 점도 영향을 끼치며 쓸데없는 대출 줄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DSR 예외로 인정되는 전세대출이나 상환기간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주담대와 달리 신용대출은 상환기간을 일괄 5년으로 규정해 조금만 빌려도 DSR 기준을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 대출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TV 시장에서 1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 신제품과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경험과 연결을 강조해 TV의 개념을 보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인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TV 주력 신제품인 네오 QLED 8K. 독자 기술인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가 적용돼 20개의 독립적인 AI 신경망이 영상의 각 장면을 분석해 콘텐츠의 화질에 상관없이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시간 30일 언박스 앤 디스커버 온라인 행사를 열고 2022년형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사업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캄테크입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제품에 대해 배우지 않고도 이용하도록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실내 공기질을 감지해 공기청정기가 이에 맞춰 스스로 작동하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 부회장은 TV의 개념도 즐기는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 편의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를 연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 삼성 활동을 강화합니다. In a sense, we are redefining the role of the screen together because your experiences and insights inspired our innovations. 이외에도 신형 스마트 TV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허브도 선보였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기능과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미디어와 매직 스크린, 게이밍 허브 등의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LG전자의 생활가전 생산기지인 경남 창원 LG 스마트파크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등대 공장에 선정됐습니다. 등대 공장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뜻합니다. LG 스마트파크에는 지능형 공정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요. 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결합해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버추얼 팩토리로 냉장고 생산과 또 부품 이동, 재고 현황 등 공장 가동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파크 구축으로 생산성을 20%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2025년 모든 라인의 스마트 공정이 최종 완공되면 기존 최대 200만 대 수준인 냉장고 생산 능력이 30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 부산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 들어선 유일한 대형 테마파크로 신동빈 회장의 야심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로써 롯데는 업계 최초 테마파크를 2개나 보유하게 됐습니다. 문다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가 빠르게 360도 회전을 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감탄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롯데월드 캐릭터 로리가 성 모양 퍼레이드카에 올라 손키스를 날리며 관람객들을 반겨줍니다. 오늘 공식 개장한 신동빈표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총 15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로리 여왕이 다스리는 동화 속 왕국을 테마로 6개의 존과 17종의 탑승 관람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대표 놀이기구는 40m 높이 최고 시속 105km의 롤러코스터 자이언트 디거와 최고 100km 속도의 로터코스터 놀이기구 자이언트 스플래시. 특히 최고 45m 높이까지 올라 120m 회전 반경을 그리는 자이언트 스윙은 잠실의 자유로스윙보다 25도 더 큰 각으로 솟구칩니다. 매일 주야간 1회씩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7대의 퍼레이드 차량과 댄서, 캐릭터가 520m의 퍼레이드 코스를 따라 30분간 공연도 펼칩니다. 롯데월드 부산은 테마파크의 불모지였던 부울경 지역에서 롯데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대규모 테마파크. 총 6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존의 상징적 시설입니다. 롯데월드 부산 오픈으로 신동빈 회장은 부산을 제2의 잠실로 만들고자 했던 고 신격효 명예회장의 생전 꿈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쉐보레가 초대형 SUV 타호를 출시하며 국내 SUV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아웃도어 활동부터 레저 활동, 오프로드까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차량이 움푹 패인 비포장 흙길을 거뜬히 지나고 가파른 경사로를 힘있게 오릅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서스펜션으로 흙길과 진흙길,
돌길에서도 거침없이 달립니다. 쉐보레가 선보인 초대형 SUV 타호입니다. 타호는 오프로드의 감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시 모드에 따라 25mm에서 최대 50mm까지 차체를 높여 안전한 험로 주행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승하차 화물 적재 시 시상고를 50mm 낮추는 편의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박이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부터 요트와 카약, 카라반 등 새로운 레저 활동까지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호의 기본 적재 공간은 722리터로 2열까지 접을 경우 최대 용량은 3,480리터 수준입니다. 뒷좌석을 눕힐 경우 성인 둘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네,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동급 최고의 전장을 자랑하는 만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진보된 서스펜션인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을 기본으로 적용을 해서 경쟁 모델 대비 최상의 주행 감성을 제공합니다. 쉐보레는 초대형 SUV 타호의 출시로 SUV 풀라인업을 구축해 한국 GM의 투트랙 브랜드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제품에 더해 수입 제품으로까지 확대된 제품 라인업 구축과 프리미엄화를 통해 전반적인 쉐보레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가 오늘 디지털 간담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서 신차 2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성과와 올해 주요 계획을 발표하고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로 사명도 변경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지난해 4개 브랜드의 81개 모델을 출시했고 연 판매량은 4838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시장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브랜드의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 22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ID4 등 전기차 5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가 혼합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나 내려가겠고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아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농작물 냉해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4도로 오늘보다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 2도, 강릉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6도, 대구 4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16도, 대구 15도까지 오르며 역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해상은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토요일 아침까지는 쌀쌀하겠고요. 당분간 특별한 비 예보는 없지만 일교차가 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